여러분, 혹시 그런 날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산 부모가 단 한 사람의 비웃음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던 날 말입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 아버지가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허리 한 번 굽힌 적 없던 제 아버지가 어느 호텔 한정식집 룸에서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들고 있던 물컵을 조용히 내려놓던 그 모습을요.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던 것을 저는 딸이라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9살에 엄마를 보내고 그 큰 손 하나에 매달려 자란 딸이라서 저는 그 떨림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낡은 경차 한 대에서 시작됩니다. 12년을 탄 문짝의 흠집이 가득한 색이 바랜 흰색 경차요. 어떤 사람은 그 차를 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했던 그 말 때문에 몇 시간 뒤 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아마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길어요. 차 한 잔 따뜻하게 내려두시고 편안히 기대어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 인생사연 우체국이 처음이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오늘처럼 묻혀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올해로 38이 되었지요. 제 인생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라고 답할 겁니다. 제 어린 시절은 온통 아버지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9살 되던 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죽음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병원 침대에 자꾸 누워만 있고 어느 날부터 집에 안 들어온다는 것만 알았지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다 우는데 저만 멍하니 국화꽃을 보고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그게 끝인 줄도 모르고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어른이 그렇게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아버지 등이 들썩이는데 저는 그 등을 토닥이면서 아빠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랬대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싶다는 마음을 접었다고요. 이 어린 게 나만 보고 사는데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누가 키우나. 그 생각 하나로 다시 일어섰다고요. 지금도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몇 조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몇 조각이 어찌나 선명한지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흥얼거리던 옛날 노랫가락. 비 오는 날 학교 앞에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와 있던 그 빨간 우산. 잠들기 전에 제 등을 토닥이며 우리 서연이는 커서 뭐가 될까 하고 묻던 그 낮은 목소리요. 그게 다예요. 9살에 멈춰버린 기억이라 저는 어머니의 40살 얼굴도 50살 얼굴도 영영 모릅니다. 그게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사무치게 슬프더라고요. 장롱 깊숙이 아버지는 어머니가 입던 한복 한 벌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가끔 제가 잠든 줄 알고 그 한복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시던 아버지의 굽은 등을 저는 자는 척하며 몰래 본 적이 있습니다. 재혼하라는 권유가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는 늘 손사래를 치셨어요. 내가 서연이 엄마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라고만 하시고요. 그 약속이 뭐였는지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딸 시집 보낼 때까지는 이 아이 곁을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을까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아버지이면서 어머니였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처음엔 정말 못 사셨어요. 밥은 질거나 되거나 둘 중 하나였고 계란말이는 늘 한쪽이 새까맣게 탔지요. 반찬통을 열면 김치 국물이 흘러서 책가방이 시뻘개진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 도시락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부스럭부스럭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깨면 아버지가 졸린 눈을 비비며 프라이팬 앞에 서 계셨거든요.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몇 시간 못 자고 또 일어나 딸 도시락을 싸는 그 뒷모습을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금속 부품을 깎는 곳이었지요. 손에는 늘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손마디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그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반창고만 붙이고 또 일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게 우리 집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서연아,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니다. 정직하게 못 사는 게 죄지.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났던 겁니다. 사장이 야합 반도주를 했고 기계도 밀린 월급도 다 날아갔어요.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부서진 공장 앞에 서서 한참을 안 떠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그 텅 빈 공장을 보는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더래요. 오히려 저걸 내가 살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빚을 내서 남들이 버리고 간 그 낡은 기계 몇 대를 사들였습니다. 떠나지 않고 남은 동료 2명과 함께 그 작은 공장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어요. 말이 쉽지 그 세월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기계를 돌리고 새벽에 부품을 직접 트럭에 싣고 거래처를 도는 거리요. 명절에도 쉬지 않으셨어요. 남들 다 고향 갈 때 아버지는 빈 공장에서 혼자 기계 기름칠을 하셨습니다. 거래처에서 단가를 후려쳐도 결제를 차일피일 미뤄도 아버지는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으셨어요. 한 번 신용을 잃으면 영영 못 찾는다는 게 아버지 신조였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는데 공장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런데 마침 큰 거래처에 납품할 물량이 코앞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추운 공장에서 두꺼운 점퍼 하나 걸치고 며칠 밤을 새셨어요.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작업장에서요. 제가 야식이라도 들고 찾아가면 아버지는 손을 호흡 불며 기계를 돌리다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이 웬일이냐 하시면서요. 그 손등이 추위에 빨갛게 터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프단 소리 한 번을 안 하셨습니다. 비톡촉 전화가 오던 밤들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전화기를 붙들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고 사정하던 그 목소리요. 그러고 전화를 끊으면 아버지는 한참을 천장만 보고 누워 계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린 마음에 내가 빨리 커서 돈을 벌어야 하지 하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와중에도 직원들 월급은 단 한 번을 안 밀리셨어요. 자기 끼니는 라면으로 때울지언정 직원들 명절 떡값은 꼭 챙기셨지요.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조용히 봉투를 쥐어주시고 다친 직원이 있으면 병원비를 대주셨어요. 회사가 가족인데 가족이 굶으면 되겠냐는 게 아버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남은 그 동료들이 나중에 회사가 커질 때까지 아버지 곁을 지켜준 겁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그렇게 대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작던 공장은 조금씩 커졌어요.
직원 3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100명이 되고 어느 순간 저희 회사는 그 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중견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부품이 대기업 공장으로 해외로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회사가 커졌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회장이 되고도 아버지는 양복보다 작업복이 더 편하다고 하셨어요. 공장에 나가면 회장실에 안 앉아 계시고 작업장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기계를 만지셨지요. 점심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드셨어요. 비싼 시계 하나 안 차셨고 명품 같은 건 아예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요. 그 경차요. 아버지는 12년 된 흰색 경차를 직접 모셨어요. 회사에 기사도 있고 좋은 차도 있는데 한사코 그 작은 차를 고집하셨지요. 제가 아빠, 이제 차 좀 바꿔. 사람들이 회장님이 경차 탄다고 수군대잖아 하면 아버지는 늘 웃으면서 이러셨어요. 서연아, 차가 사람을 태우는 거지 사람이 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다. 이 차가 잘만 굴러가는데 왜 바꿔? 멀쩡한 거 버리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돈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세상에서 제일이요. 제가 준호를 만난 건 평범한 회사 동료 모임에서였습니다. 준호는요, 첫인상부터 참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거나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는데 눈빛이 맑았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른들 앞에서 예의가 발랐지요. 무엇보다 저는 준호가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준호는 한 회사의 평사원이었어요. 제조업 쪽 계열사에서 일했는데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술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이 회사 욕을 할 때 준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 회장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자수성가하셨는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잘하셔. 명절마다 직접 작업장 돌면서 손 잡아주시고 어려운 직원 있으면 조용히 챙겨주시고 나도 그런 어른처럼 되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요. 준호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회장님이 바로 제 아버지였거든요. 준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갑자기 친절해지고 잘 보이려 하고 뭔가 바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요. 저는 준호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했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서연이라는 사람으로 저를 좋아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정말 그렇게 해줬어요. 데이트할 때 비싼 데 안 갔어요. 우리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한강을 걷고 10,000원짜리 영화를 봤지요. 준호는 월급을 쪼개서 적금을 붓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자금 모으는 중이라고 수줍게 웃으면서요. 저는 그런 준호가 든든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제 아버지처럼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3년을 만났고 준호가 어느 날 한강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비싼 반지는 아니었어요. 작은 다이아가 박힌 소박한 반지였지요. 그런데 준호가 무릎을 꿇고 그러더라고요. 서연아, 나 가진 거 별로 없는 거 알지? 근데 평생 너 고생 안 시킬 자신은 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이러시더군요. 그 친구 너한테 잘하냐? 응, 아빠. 진짜 잘해. 돈은 없어도 되는데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아빠 닮았어. 성실하고 정직해. 그 말에 아버지가 빙긋 웃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그럼 됐다. 아빠는 우리 딸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게 저희 부녀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사실 그 무렵 저는 준호 어머니를 딱 한 번 멀찍이서 뵌 적이 있었어요. 준호가 어머니 생신이라고 식당에 모셨는데 저는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릴 사이가 아니라 잠깐 얼굴만 비추고 빠지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분이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로 짜증을 내고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온다고 큰 소리로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옆에서 준호가 엄마 좀 하고 말리는데도요. 그날 준호가 저한테 미안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사람 대하는 게 좀 그래. 미안해. 저는 그때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어쩌면 그날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어렴풋이 예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행복이 가장 클 때 그 행복을 시샘하는 무언가가 꼭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모욕적인 날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걸요. 문제는 준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었습니다. 박정숙 여사. 처음 그분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솔직히 좀 긴장했어요. 준호가 어머니 얘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체면을 많이 따지셔.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해줘. 준호 어머니는 젊을 때 꽤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집을 오면서 형편이 기울었고 그게 평생 한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분은 유난히 남의 형편을, 학벌을, 재산을 저울질하는 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늘 우리 친정은 옛날에 어땠는데 하는 분이었지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작업복에 경차에 꾸밀 줄 모르는 분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박정숙 여사 같은 분 눈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가난한 노인으로 보일까 봐서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슬쩍 말씀드렸어요. 아빠, 상견례 날에는 좀 좋은 차 타고 가면 안 돼? 회사 차 있잖아. 아버지가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러셨어요. 서연아, 사돈 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없는 척, 있는 척 하는 거, 그게 더 부끄러운 거다. 나는 있는 그대로 인사드릴란다. 차가 사람을 대신하는 거 아니잖냐. 저는 그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세상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곧지만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 장소는 시내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박정숙 여사가 직접 고른 곳이라고 했지요. 통유리창으로 정원이 보이는 한 상에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곳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그 흰색 경차를 직접 몰고 오셨어요. 다만 그날은 딸을 위해서 깨끗하게 세차는 하고 오셨더라고요. 12년 된 차라 아무리 닦아도 흠집은 그대로였지만요.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마침 박정숙 여사가 남편과 함께 막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렸지요. 박정숙 여사의 시선이 우리 아버지의 경차에 꽂혔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위에서 아래로 훑는 사람을 물건처럼 값을 매기는 그 눈빛이요. 입가에 살짝 비웃음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직감했어요. 아, 오늘 쉽지 않겠구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좋은 분위기였어요. 양가 어른들이 인사를 나누고 음식이 나오고요. 준호는 제 옆에서 긴장한 듯 물을 자꾸 마셨고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박정숙 여사가 음식이 몇 가지 나올 무렵부터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서연이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요? 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예, 작은 공장 하나 하고 있습니다. 부품 만드는 일이지요. 아, 공장이요. 그 직원은 몇이나 두시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회사 규모를 솔직히 말하면 분위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겸손한 분이라 늘 그러시듯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뭐 식구들 몇 데리고 그냥 입에 풀칠하며 삽니다. 그 말에 박정숙 여사의 입꼬리가 또 올라갔어요. 아, 별것 없구나 하는 표정이었지요. 그러시구나. 요즘 그런 작은 공장들 많이 힘들다던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말은 위로처럼 했지만 그 안에 든 가시를 저는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셨어요. 박정숙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음식을 깨작거리면서 이번엔 저를 향했지요. 서연이는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했지? 어쩌다가. 네, 제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런. 그럼 그 아버지 혼자서 키우셨겠네. 쯧쯧. 엄마 손이 없으면 애가 좀 거칠어지기 마련인데.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손이 없으면 애가 거칠어진다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는데요? 새벽마다 도시락 싸고 학교 행사 한 번을 안 빠지고 사춘기 딸 머리 묶는 법까지 인터넷 보고 배우셨던 그 아버지를요. 그 세월을 저 사람이 뭘 안다고 한마디로 깎아내리나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식탁 밑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참으라고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참으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상차림을 둘러보며 들으라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하긴 이런 자리 처음 와보시면 좀 어색하시겠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이런 한정식 정도는 명절마다 차렸었는데 사람이 살던 대로 사는 거라 격이라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준호도 얼굴이 벌개져서 어머니하고 낮게 불렀지만 그분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자기 친정이 옛날에 어땠는지, 무슨 대학을 보냈고 무슨 집안과 사돈을 맺었는지를 줄줄이 늘어놓으셨지요. 우리 아버지는 그 긴 자랑을 한마디 끊지 않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저 아 그러셨군요. 좋으셨겠습니다 하면서요. 그 묵묵함이 저는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박정숙 여사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마침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박정숙 여사가 냅킨으로 입을 닦더니 마치 아주 중요한 결심이라도 한 듯 정색을 하고 이러더군요. 사돈어른, 제가 솔직한 사람이라 그냥 터놓고 말씀드릴게요.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사돈어른 차를 봤어요. 그 경차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속물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자식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준호가 그래도 명색이 회사 다니는 멀쩡한 청년인데 처가가 너무 형편이 안 되면 두고두고 고생이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사람 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건데.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준호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정숙 여사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지요.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를 똑바로 보면서 그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그 10년도 넘어 보이는 경차 끌고 오신 거 보고 제가 마음을 굳혔어요. 그 차가 사돈어른 형편을 다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하지요. 우리 준호한테는 좀 더 번듯한 집안의 규수가 어울려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경차 한 대를 보고 한 사람의 평생을 다 안다는 듯 말하는 그 오만함요. 우리 아버지가 그 차를 어떤 마음으로 12년을 탔는지, 그 검소함 뒤에 어떤 세월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차각스로 사람의 격을 매기는 그 천박함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부인,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잠시 숨 한번 고르고 들어주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지요. 그런데 그 차분함이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사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정숙 여사가 거만하게 턱을 들었어요. 말씀하세요. 사부인께서는 차 한 대로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셨지요? 그럼요. 사람이 타는 물건만 봐도 그 사람 수준이 다 나와요. 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사부인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부인 아드님, 준호 군이 다니는 회사,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회사 이름은 왜 묻나 박정숙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밀이요. 우리 준호가 거기 다녀요. 그래도 알아주는 회사예요. 그 순간 준호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아버지가 잔잔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서늘하던지요. 예, 알아주는 회사 맞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직원 3명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직원이 1000명이 넘는 회사지요. 부품 하나는 정직하게 만든다고 업계에서 신용 하나는 알아주는 회사. 맞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아버지가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명함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꺼낼 일도 없어서 늘 안주머니에 고이 넣어두기만 하던 그 명함을요. 아버지가 그 명함을 식탁 위에 박정숙 여사 앞으로 조용히 밀어놓으셨어요. 정밀, 대표이사 회장 김영호.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그 명함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명함과 아버지 얼굴을 번갈아 보는데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돈어른이 우리 준호 회사 그 회장님이라고요? 준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요. 회장님? 저희 회장님이 서연이 아버님이세요? 아버지가 준호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준호군, 자니가 작년 명절에 작업장에서 나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넸던 거 기억하나? 회장이 작업복 입고 기계 만지고 있으니까 나를 그냥 나이든 직원인 줄 알고 말이야. 그때 자니가 그랬지. 추운데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라고. 나는 그날 자네를 처음 봤네. 회장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추워 보이는 노인한테 커피 한 잔 건넨 그 마음.
나는 그 청년이 누군지 궁금해서 그날 사람을 시켜 자네 이름을 알아봤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우리 서연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청년이 바로 자네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나. 아, 이 친구라면 우리 딸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돈 보고 배경 보고 사람 사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청년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버지가 준호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걸 저도 그제야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박정숙 여사를 향하셨어요. 이제부터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 부분입니다. 사부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제가 그 경차를 왜 12년이나 타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정숙 여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명함만 꼭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제가 그 차를 산 게 회사가 처음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직원들 월급을 밀리지 않고 준 그 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트럭 한 대로 부품도 나르고 출퇴근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다 처음으로 제 차라는 걸 갖게 됐는데 저는 그 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비싸서가 아니라 그게 제가 손가락에 피 흘려가며 일군 첫 결실이라서요. 방 안모두가 숨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회장식이나 되어서 왜 그런 차를 타냐고. 그런데 사부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는 그저 굴러가면 되는 물건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차에 누가 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니겠습니까? 사부인께서는 오늘 그 차를 보고 제 형편을 다 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사부인은 그 차 안에 어떤 세월이 담겨 있는지는 못 보셨습니다. 박정숙 여사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저는 아내를 일찍 보내고 이 아이 하나 보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도시락 싸고 공장 돌리고 거래처 돌고 또 밤새 기계 닦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명절에 한 번을 안 쉬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거래처의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직원 월급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정직하지 않은 돈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제가 이 자리에 그 경찰을 끌고 온 건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아서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차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차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한마디를 아주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사람을 차값으로 재단하는 분이 과연 우리 서연이를 며느리로 맞아 따뜻하게 품어주실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아까 사부인께서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지요. 사실은요, 저야말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박정숙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다리가 풀려서 도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지요. 사사돈 어른, 제가 몰라 뵙고 그게 아니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분이요. 옆에 계시던 예비 시아버지, 그러니까 준호 아버님이 그제야 입을 여셨어요. 평생 아내 뒤에 가려 사시던 그분이요. 여보, 그만하시오. 당신이 오늘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사돈어른,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제 안사람이 사람 볼 줄을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박정숙 여사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니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서연이 같은 참한 애를 제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지요. 사람이 상대가 회장이라는 걸 알자마자 저렇게 무릎까지 꿇는구나. 조금 전까지 차갑스로 사람을 깔보던 그 입으로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분 앞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박정숙 여사를 부축해 일으키셨지요. 사부인 일어나세요. 무릎 꿇으실 거 없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화가 난 건 사부인이 제 차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부인이 만약 제가 가난한 공장 노인인 줄 알고도 우리 딸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부인께 큰 절이라도 올렸을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부자 사돈이 아니라 마음 따뜻한 사돈이었으니까요. 박정숙 여사가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건 회장 앞에서 잘 보이려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 부끄러움의 눈물 같았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의 그 경차 조수석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보다가 저는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한테 좋은 차 타고 가라고 했잖아. 내가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해.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옛날에 엄마 없는 어린 딸 머리를 묶어주던 그 손으로요. 서연아, 너 부끄러워한 거 아니다. 너는 아빠 걱정한 거야. 아빠가 무시당할까봐. 그 마음을 아빠가 왜 모르겠냐. 그래도 아빠는 오늘 하나도 안 부끄러웠다. 오히려 좋았어. 우리 사위될 준호가 어떤 청년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잖냐. 그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끝까지 내 손 안 놓더라.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라고 분명하게 말하던 거 너 봤지? 저는 그제야 떠올렸어요. 맞아요. 준호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모진 말을 할 때 제 손을 꼭 잡고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정색을 하면서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라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준호는 그걸 해냈어요. 저를 위해서요. 그런 사위라면 됐다. 차 한 대 가지고 사람 깎아내리는 집안이라도 그 안에서 저렇게 곱게 자란 청년이 하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사람은 다 똑같지 않거든. 어머니가 그렇다고 아들까지 그런 건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서 여쭤봤지요. 아빠, 근데 아빠는 어떻게 알았어? 준호가 아빠 회사 직원인 거. 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빙긋 웃으셨어요. 사실은 네가 준호 사진을 처음 보여줬을 때 알았다. 어디서 본 얼굴이다 싶더라고. 그래서 회사에 알아봤더니 우리 정밀 계열사 직원이더구나. 그때 아빠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냐? 혹시 이 친구가 내가 회장인 걸 알고 너한테 접근한 건 아닐까?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봤지.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친구는 진짜 모르더라. 끝까지 모르더라고. 너를 그냥 너라서 좋아하는 거더라. 그래서 아빠가 마음을 놓은 거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는 딸이 행여 상처받을까봐 그 오랜 시간을 혼자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티 한 번 안 내고요.
아빠 진짜 못 말려. 아빠가 원래 좀 그렇잖냐. 우리는 그 낡은 경차 안에서 한참을 같이 웃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잘 키웠어. 엄마가 봤으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며칠 뒤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동안 집에서 어머니와 많이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아, 나 회장님이 너희 아버님인 거 정말 몰랐어. 맹세코 몰랐어. 그래서 혹시 네가 나를 의심할까봐 무서웠어. 내가 너 좋아한 게 혹시 배경 때문이었나 오해할까봐. 준호야, 나 그런 생각 안 해. 나는 그냥 너라서 좋았어.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는 너, 한강 걷는 너, 10,000원짜리 영화 보고 깔깔 웃는 너. 그 사람이 회장님 딸이든 아니든 나한테는 똑같은 너야. 그건 변하지 않아. 저는 그 말에 준호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아, 이 사람이라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고요. 박정숙 여사는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며칠 뒤 그분이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빈손이 아니라 손수 끓인 공국한 냄비를 들고요. 문 앞에서 그분이 저를 보더니 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서연아, 내가 그날 정말 못된 말을 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더 너그러워져야 하는데 나는 거꾸로 살았구나. 너한테, 너희 아버님한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큰 잘못을 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공국을 받으면서 마음이 좀 풀렸어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마지막 말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요. 서연아, 내가 평생을 남의 차, 남의 집, 남의 자식 학벌만 부러워하면서 살았다. 그러느라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너희 아버님 보면서 나 진짜 부끄러웠다. 그 어른은 다 가졌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사시더라.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가진 척 살았고 누가 진짜 부자인지 이제 알겠더라. 저는 그 말에 그분을 처음으로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준호와 저는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입장하셨어요. 그 큰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버지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상견례 날 떨리던 그 떨림이 아니라 이번엔 벅참의 떨림이었지요. 신부 대기실에서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오늘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딸 이렇게 예쁜데. 저는 또 울 뻔했어요. 화장 다 지워진다고 아버지가 손수건으로 제 눈가를 톡톡 눌러주시는데 그 손이 또 거칠더라고요. 30년 기름때가 밴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그 손이요. 아빠, 나 아빠 딸이라서 행복했어. 정말로. 아버지가 빙긋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러시더군요. 아빠도 너 키우는 동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다. 우리 서연이가 아빠한테 와줘서 아빠가 이만큼이라도 살았어. 고맙다, 딸. 여러분, 저는 그 경차를 지금도 가끔 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 차를 타세요. 이제 15년이 넘었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회장님이 왜 저런 차를 하고 수군대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그 낡은 경차 한 대에 한 남자의 평생이 담겨 있다는 걸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어린 딸 하나 등에 업고
부서진 공장을 맨손으로 일으킨 그 세월이요. 새벽마다 탄 계란말이를 싸던, 명절에도 못 쉬고 기계를 닦던, 그러면서도 한 번도 정직함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인생이요. 차는 그저 굴러가는 물건일 뿐입니다. 사람의 격은 차값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의 가장 귀한 부분을 못 보고 지나치는 일입니다. 박정숙 여사가 그날 경차 한 대를 보고 우리 아버지를 깔봤을 때 그분이 놓친 건 단순히 회장이라는 직함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 무게, 그 진짜 부유함을 못 본 거였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꼭 한 가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차를 타고 자랑할 줄도 모르고 묵묵히 살아온 누군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의 겉모습 뒤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길고 긴 세월이 담겨 있을 거예요. 묵묵히 견뎌온, 정직하게 버텨온,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내어준 그런 세월이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그 사람의 거친 손 한번 꼭 잡아드리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 한마디가 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그분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그 봄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받아본 그런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혹은 우리 아버지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준 분이 곁에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차값으로, 집값으로, 학벌로 사람을 재단하던 세상에서 그래도 끝까지 사람의 진심을 알아본 그런 따뜻한 순간이 있으셨다면요. 여러분의 그 사연 하나하나가 오늘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에 또 이렇게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세상에 묻힌 이야기를 전하는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부디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